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캣맘 살인 사건. 경찰은 애초 이 살인범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벽돌에서 전혀 제3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벽돌을 누가 던진 것일까요? 경찰은 과연 검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잠시 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일면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올랐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예고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배웅을 나왔습니다. 환송을 나온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이 지그시 손을 잡고 오랫동안 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중국발 황사에 한국 태아의 체중이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된 임신부일수록 태아를 품고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그 결과 체중이 더 적은 신생아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소속의 경제학자 3명이 연구를 발표한 건데 임신 중 황사에 노출되는 건 신생아의 체중과 재태기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도 높아진다. 이런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황사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생아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사이면입니다.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중국에 가자마자 성형수술을 했고 항상 권총을 지니고 다녔다. 최측근의 증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이팔을 밀항시킬 때 사용됐던 이 배. 그렇습니다. 조이팔을 밀항시킨 관계자가 이번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가진 건데 과연 조이팔이 중국에서 어떤 행색으로 돌아다녔는지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이 조이팔과 관련돼서 조이팔의 저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인지 조이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은 불운 악재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과연 사실인지 잠시 후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 일면입니다. 제목이 하도 신기해서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아베가 웃는다. 신문기사 제목인데 국정교과서 아베가 웃는다. 정청래 의원의 아베 교과서라는 주장과 비슷한데 이 국정교과서 논란, 한겨레신문의 기사 제목, 과연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한국계 하버드생에게 한 방 먹은 트럼프. 이 한국계 학생에게 한 방 먹은 트럼프. 그런데 이 학생 얼굴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하버드에 연설을 왔을 때에도 아베에게 돌직구를 날렸던 그 청년인데 이번에는 트럼프에게 어떤 돌직구를 날렸는지 그 사연도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여러분은 미니스커트와 여신 드레스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뭐 남성분은 남성분대로, 여성분은 여성분대로 취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미니스커트가 더 좋은데 어쨌든 미니스커트 모란봉, 여신 드레스 청봉.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여자 걸그룹 라이벌 빅매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미니스커트를 짧게 입은 정통의 모란봉 악당, 그리고 너무 짧은 거 이제 질렸다. 다시 여신으로 돌아와 줘. 라는 김정은의 명령대로 생긴 신생악단, 청봉악단. 이 두 그룹의 치열한 걸그룹 경쟁이 북한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을 김무성 대표가 배웅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청와대 참모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이 그 내용입니다. 만나보시죠. 미국 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역사 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의원님,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는 것은 필연적 사명이다. 여기서 두 단어, 필연, 그리고 사명. 이 두 단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각오가 대단한 것인가, 이번에 제대로 작심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읽힐 수 있습니다. 이건 필연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대통령이 어저께 미국으로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오후에 떠나시기 전에 아침에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 화요일은 비서관 회의가 없고 국무회의인데 원래 없었건데 갑자기 하고요.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국정교과서에 대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었는데, 네. 역시나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없는 동안에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은 이런 식의 방침을 가지고 여론전을 펴라. 필연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예. 어떤 그 지침을 주신 건데, 어저께 발언 내용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통일에 대비해 자라는 세대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어떤 이런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국민 통합의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자, 통일 세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국민 통합의 계기다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국정교과서가 국론 분열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그것은 좀 네.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이 세 가지 근거를 들면서 이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한 셈인데, 박용진 전 대변인, 바로 반대 의견 묻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 쭉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이에요? 경향신문 예. 소설 논점 이탈, 자가당착, 책임 전가를 일관하셨다. 예. 라고 하는 세 가지로 쭉 정리를 해버렸고요. 방향이 더 세게 나가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예.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모든 혼란은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의 발행체제를 뜬금없이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야기된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북한,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국정제를 전면 채택하는 극소수 국가에 들게 됐다. 예. 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예. 이게 경향신문의 사설 내용이고요. 그 정론지 동아일보는 네. 국정화 논란 말아라 라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국민 설득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적반하장의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왔고, 국정화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작품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정화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독단적인 방식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제목만 읽어드리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통령 설명 아직 부족하다. 예. 이건 히딩크가 아직 배고프다고 좀 다른 지적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예. 뉴욕타임즈도 박근혜 정부가 교육을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파이낸스 타임즈도 박근혜 아버지 평가를 바꾸려 교과서를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내의 비판 소리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우려의 외신에는요, 자국민 통제하기로 유명한 중국 신화통신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교과서가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고 젊은이들이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접하려는 것을 가로막을 거라고는 우려를 예. 던지고 있다 전했고, 영국 BBC도 비슷하게, 또 게다가 알자지라 방송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외신들은 지금 오해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내부에서 이른바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외신에서는 소개하는 내용을 경향신문이 마치 외신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문제가 바로 잡고요. 너무 날카로운데? 전 의원님, 박용진 전 대변인이 내 얘기는 안 하고 다 신문 보도 내용이에요 하면서 읊었지만 하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로 극도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신문 주 핵심은 경향신문의 보도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죠. 조선과 동아. 조선동화는 이제 제목을 상당히 세게 뽑았어요. 예. 조선동화인데 조선동화의 사설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목은 좀 약간 아닌데 제목 굉장히 세게 뽑았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참 대한민국 대통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동안 많은 야권에서 또 뭐 많은 뭐 진보 지식인들이 네. 아니 대통령이 왜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교육부, 그다음에 새누리당 여당을 내놓고 대통령 뒷짐지고 뒤에서 숨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나왔다고 또 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기 참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예. 자, 두 번째. 통합이 필요하다. 사실 한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부심이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유만 교수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지난 150년 동안 각국이 가장 성장을 하고 각국의 전성기 때에 그 국가의 애국심이, 그 국민들의 애국심이 가장 컸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제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책에 쓰기 위해서 그걸 인용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자부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교과서입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교과서, 교육을 위한 겁니다. 교육을 위한 것은 결국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부심의 역사, 긍정의 역사 위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한 사회가 문화를 전수할 때는 그 문화의 전수 여러 측면이 있지만 바람직한 것, 또 현 세대 위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뭐 대통령의 논란, 물론 역사 교과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작년 초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지식인들은 그동안 이 이야기에서 많이 지적해왔던 것이 이제 불거진 것이죠. 예, 교과서도 교과서인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 대통령은 대표성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젊은 내가 사람도 책임져요. 보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개표 조작이다. 강동원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야 이게 너무 엇나간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까지 지금 일고 있는 분위기라는데 오늘 이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전 정부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가 결탁을 해서 개표 조작이 이루어졌고 투표소 투표 마감 전에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투표함이 이동 도중에서 개표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대표성이 없다. 정통성이 없다. 이런 건데요. 저도 어저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우선 지금 얘기한 게 뭐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서 개표 시각이 4시인데 종료는 뭐 4시 50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개표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제주도에서 개표가 된 사례가 있다. 얘기를 예.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카더라입니다. 그 카더라. 그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면은 주장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총리 알고 있냐? 예. 이것이 바로 그 문제가 이게 이런 식의 개표 조작을 알고 있느냐? 이런 식의 개표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가장 중요한 거요. 예.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카더라 통신이다. 대통령 총리한테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아니요 말고식으로 폭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지를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는 것은 이 절차가 정당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87년 이후에 우리가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할 때는 적어도 온 국민이 선거 과정과 선거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승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어 온 것이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뒤에부터 정확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흔들어 버린 것은 분명히 국회의 태어노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이른바 야권의 대선 불복. 이 대선 불복이 한때는 상당한 문제가 되었고 상당한 부메랑이 돼서 야권에게 타격을 입힌 바도 있었는데 강동원 의원의 이 주장이 결국은 대선 불복이 아직까지도 야당 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여당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예. 강동원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면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야당 의원들 가운데 많이 있다. 또 많은 야당 지지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개표는요. 첫째, 잘못된 게 총리에게 질문한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선거 관련 모든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는 헌법기관입니다. 총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개표 조작은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 자, 모든 선거를 할 때마다 여야의 참가인들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지금 지적한 곳이 안동이고 대구라 하지만 다 여야 참가인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시간 같은 경우는 실무진의 착오였다. 시간을 잘못 썼다. 뭐 그런데 그걸 가져서 이야기하는데 현재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만약에 개표 조작이 있었으면 지금쯤 증언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야당이 또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공세표는 장으로 여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정부 질문 기간입니다만 대정부 질문을 이용해서 정말 해당 장관과 또 해당 총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 발언을 한다든지 또 이걸 가지고 싸운다든지 자기 지역구형 선심성, 지역구 민원형 발언을 한다든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이런 류의 대정부 질문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강동원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당의 여론과는 상관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싫다지만 이른바 선거 불복, 대통령의 정통성이 없다, 선거가 조작됐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를 국회 질의에서 하는 의원을 야당에서 가만히 둬도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예. 김성수 대변인이 즉각 브리핑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줄입니다. 한 줄. 우리 당 강동원 의원의 대정부 질문 발언은 철저하게 예. 개인 의견이며 개인 의견이다. 당의 의견과는 전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 철저하게 전혀 이렇게 들어간 걸 보면 예. 악센트를 상당히 이제 준 거죠. 그러네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사항들을 보면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가 얼마나 중하냐 아니냐, 그것이 이제 국가기관의 개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두고서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완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그런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 논란, 의혹 이런 부분이 있다, 불법 의혹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조작이랑은 차원이 다른 전혀 이야기죠. 다른 문제죠. 예. 네,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아마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아마 5명인가요? 고문 경관이?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 2명으로 발표를 해서 2명만 감옥을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음모론에 5명 이상이 관여돼 있으면 그건 음모론의 기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고 서로 다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감옥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달릴지 모르니까 너무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한 사람은.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만 이렇게 하다가 희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해했고, 그런데 하필 그 교도소에, 그 감옥에 옆에 이부영 전 의원이 와 있었던 거예요. 예. 이부영 전 의원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은 교도관이 또 그걸 전달해줬어요. 이분들이 밤마다 괴로워한다. 어라?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바깥에서 면회 온 사람에 전달하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신부님께 그 얘기가 들어가서 그 어목했던 전두환 철거 통치를 무너뜨리는 시국민사를 강행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예. 강동원 의원이나 일부 국민들 중에서 이런 의혹을 가진다 하더라도요.
이걸 하려면 5명이 뭡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저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 대한민국의 각각 개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 선거에 대한 패배, 새정치민주연합에 뭐가 문제였는지 내부를 들여다보기를 일단 바라고요. 이미 버젓이 벌어졌던 국가기관의 개입 이런 문제는 지금 처벌을 받고 재판 중이고 이러니까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강동원 의원은 왜 대체 임기가 2년 반이 훌쩍 지난 이제 와서 이거를 제기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보기에는 통진당 소속입니다. 통진당 소속이었다가 통진당이 해체될 쯤 되니까는 탈당을 해서 해체된 다음에 해체를 좀 돼서 탈당을 해가지고 올 3월인가요? 새정치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원래 통진당 소속이었죠. 네, 통진당 소속이었죠. 통진당 소속 분들은 아마 저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과는 좀 유리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자리를 모처럼 나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분, 그러니까 강동원 의원에 대한 뭐 오해, 어제 이제 이장우 의원인가요? 이장우 의원도 나와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데 오해가 뭐냐면 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른바 통진당 이쪽이 아니고 참여당 계열, 그러니까 유시민 의원 이쪽 참여당 계열이 원래 남원 순창 쪽에서요. 그다음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예,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경선에서 지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을 꺾고 된 분이에요. 어쨌든 박용진 전 대변인 시청자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승복하시죠? 저요? 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고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해야지 야권에서 자꾸 이 대선의 결과가 조작됐다. 그리고 이민선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대선이 지금 2년 반 지난 이 시점에서 사실은 야권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각이 강동원 의원의 아주 극소수의 의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여러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균혜라고 부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조작으로 당선이 된 우리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금 뭐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용진 대변인이 정확히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은 요즘 뭐 하세요? 그분 강적들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남의 회사에서 남의 박용진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비밀에는 5명이 넘으면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하는 거 알고 있지만 유병헌에 대한 국가의 발표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거 다 바꾸려면요. 최소한 몇십 명이 관여된 그럼 그거 비밀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혹도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른 주제로 토크가 번지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얘기 또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강동원 의원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이 김정은의 검색어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색어는 또 뭘까요? 뚱보삼세. 맞는 얘기 아닌가요? 뚱보삼세를 완전히 차단한 중국. 도대체 무슨 연유? 정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거나 뚱뚱한 만화 캐릭터로 그려진 김정은. 중국 네티즌들이 김정은을 조롱하며 만든 합성사진들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같은 합성사진에 북한 김씨 왕조의 뚱보 3세라는 의미인 찐산팡즈라는 이름을 붙여 김정은을 조롱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와 각종 SNS에서 이 단어의 검색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열병식에 권력 서열 5위인 류인산이 참석한 전후로 검색이 금지된 겁니다. 류인산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나친 조롱을 경계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환구시보는 양국 사이에 핵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갈등이 북한을 조소하고 모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보이는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웃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때려도 모른 척하라는 것이냐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이른바 중국의 넘버 5가 안 웃으려고 했는데 안 웃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저 화면들이 중국 네티즌들이 이른바 북한의 김정은을 조롱하기 희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중국에서 이 내용의 검색을 차단했다. 찐산 빵스, 뚱보 3세라는 검색이 아예 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라는 건데 정 의원님, 이게 이 중국의 넘버 5가 북한 왔다 간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10월 10일 전승절 행사에 유인산이 갔다 온 다음에 저기 그 검색에 바이두나 이런 포탈의 검색어에 저게 검색이 안 되는 걸로 막아놨습니다. 중국은 이제 알다시피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죠. 중국에서도 제가 인터넷을 해보면요. 안 되는 단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뭐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천안문이고요. 천안문. 예, 천안문 같은 경우 달라이라마 검색 안 됩니다. 네, 그 캐나다의 어떤 업체가 중국에서 검색을 안 되는 그 단어를 한 150가지 정도 했더니 뭐 제가 저는 해봤거든요. 달라이라마나 천안문 뭐 이런 거 외에도 그다음에 뭐 티베트나 뭐 신장 독립, 보시라이 이런 거 안 되는데 거기에 드디어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은은 검색이 되겠죠. 뚱보 3세라는 단어는 아예 검색이 안 되는 걸 막은 것은 아니 뭐 그것까지 막습니까? 예. 중국의 정보기관, 언론을 통제하는 기관이 깊이 개입한 중국 당국의 의도가 있는 걸로 봐야죠. 근데 이게 정말로 코미디인데 임순 변호사님, 뚱보 3세를 막는다 하더라도 뭐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있어서 중국 공안 당국이 정보 요원들이 막은 거니까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데요. 류인산의 선물이죠. 북한에 대한 선물이다. 과연 북한이 고마워할지는 모르겠어요. 나 뚱보 3세였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뚱보 3세를 불렸구나. 근데 참고로 원래 이 뚱보 3세가 처음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고 김정일을 그러니까 삶을 산이라고 하잖아요. 김정일은 뚱보 2세라고 해서 찐얼방스라고 불렀더라고요. 김정일부터 불렸던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3세니까 찐산 뻥스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얼산스 할 때 그거군요. 이얼산 할 때 그거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이 중국의 언론 통제가 참 기가 막히긴 하지만 뭐 국정화 교과서를 만든다는 우리나라가 감히 뭐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국정화 교과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저거랑 국정화 교과서 문제를 같은 선에 놓는 것은 이거는 아니죠. 어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영환 전 의원님, 중국이 이제는 뚱보 3세까지 차단을 한다. 이게 사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중국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이제 북한이 중국을 전략적 가치로 볼 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인산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언론 담당하는 총대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실 서비스도 있죠. 자기 차원에서 충분히 이건 권한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사실 중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코미디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코미디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코미디 영화도 나왔어요. 저 머리라든지 저 옷 인민복을 입고 나온 코미디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영화에도 김정은을 소재로 한 영화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 물론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영화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화제거리가 되어 있고 희화되어 있는 모습. 저 사실 그런데 지금 북한 측에서는 아마 이 화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북한의 당국자들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 지금 이것 정도라면. 여기 좌표 불러줄지도 몰라요. 최고 존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문제점, 북한 식량난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최고 존엄인, 편이 최고 존엄입니다. 최고 존엄을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중국의 내부에서 일이라서 간섭을 못했는데 이번에 유인산이 해줬다. 정말 북한 당국자들한테는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큰 선물이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북한을 버릴 수 없다. 다시 껴안기 들어가야 되겠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저렇게
힘을 합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한이라도 껴안고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뚱보 3세라는 단어 속에 중국의 대북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중국에 가서서 이제 뚱보 3세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검색이 안 될지 아니면 또 몰래 검색을 풀어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쉽게 풀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쉽게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벽돌에 단서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 벽돌에 손톱 자국이나 아니면 살해 조각, 어쨌든 지문 등등 DNA 검사를 하면 뭐든지 다 나올 것이다. 라고 경찰은 어쩌면 낙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인걸요. 이 벽돌에서 피해자들의 DNA를 제외하고 제3자의 DNA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더 캣맘 살인범을 찾고 있는 경찰의 수사는 난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DNA가 검출이 안 된 건지 그것 또한 의문인데, 임순 변호사님, 네. 이 벽돌에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유전자만 나왔다. 그러니까 용의자의 유전자나 지문 혹은 그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경찰이죠. 경찰은 애초에 이제 표면이 거칠다 보니까 여기에 손톱이나 뭔가 신체 일부가 묻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DNA 정밀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를 했는데. 아,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하니까. 네, 의뢰를 했는데 딱 피해자 2명,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상해를 입으셨죠. 그 2분의 DNA만 검출이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원래 당초에는 주민들로부터 채취한 DNA랑 대조해서 범인을 밝혀낼 예정이었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지금은 그날 목요일에 사건 4시경에 집에 머물고 있었던 주민이 누군지 여부를 탐문 조사랑 CCTV 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고, 더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거의 무게 그리고 떨어진 지점 등을 통해서 떨어진 모양 등을 통해서 투척 지점을 좀 과학적으로 밝혀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 벽돌의 무게와 투착 지점 그리고 던진 거리 등을 고려해서 어디서 이게 날라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네, 물리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날의 날씨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보습, 습도 등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습도에 따라서도 이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무게가 달라지니까요.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가장 크게 경찰이 기대를 걸었던 건 정 의원님, 여기에서 뭔가 단서가 있겠지, 벽돌에서. 근데 벽돌에서 단서가 안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제보자들의 증언도 지금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지금 이게 그래도 영구 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벽돌이 날라온 지점 사이에 나무가 있었는데 이 벽돌이 나무를 치고 그래서 나무 가지가 부러진 그 지점은 파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면서 나무를 부러뜨린, 그러면 이제 맞은 것과 나무가 부러진 지점과 또 연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날아왔는지 그건 아마 좁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좀 진전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어저께 이게 우연히 떨어진 것이냐, 그다음에 겨냥을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좁혀졌습니다. 피해자 캣맘이 이 콘크리트 이 벽돌에 맞은 지점이 아파트와는 7m 이상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연히 그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렇겠네요. 최소한 겨냥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협을 할 의도를 가지고 던진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들어간 당시에 그 집안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날아온 각도,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날아온 각도를 봐서 좀 좁혀서 제 생각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경찰의 능력으로 볼 때 잡을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우리 어저께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빨리 그 가해자나 범인이 나와서 자수를 하는 것이 좀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좁혀서 가는 것보다는요. 박윤 대변인.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증거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백이 아니면 실제로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여러 영화를 보면 변호인들이 다양한
아까 우리 임 변호사 말씀하신 다른 가능성들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성이 아닌 남성, 그리고 뭐 그 나이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잖아요. 힘, 각도 이런 거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가령 2층에서 이게 던진 게 확실합니다. 여러 과학 수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다른 층에서는 훨씬 작은 힘으로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이 용의자가 아닙니다라고 충분히 반론이 가능한. 그렇죠. 본인이 부인해버리면 충분히 다른 정황 증거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른바 그것이 스모킹 건인데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지금은 나오지 않다. 자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용환 전 의원님, 만약에 이렇게 된 상황, 경찰에 따르면 주민의 신빙성 있는 제보도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과연 용의자가 자수를 할 것인가, 더 안 할 거라고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된다면 이제 자수할 뜻이 없다고 봐야겠죠. 네. 실수로 던졌다고 한다면 지금쯤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아니었다는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지적 능력이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속된 말로 뭐 초등학교 뭐 학생 정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뭐 CCTV 영상을 토대로 뭐 조사 중에 이건 며칠 전에 끝나야 될 일입니다. 네. 언론 보도대로, 현 보도대로라면은 이거 경찰이 그냥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간단한 일이죠. CCTV 확인하는 거, 주민들 상대로 전 가구 탐문조사 가능합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건 좀 안타까운데, 물론 경찰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면 해당 아파트는 계속 불명예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주민총회를, 물론 열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총회를 열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본인들이 좀 나서서 아파트의 불명예를 해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인을 가장 잡고 싶어 하는 사람도 아파트 주민들일 거예요. 네. 뭐 막 비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파트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되니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것보다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리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불쾌했을 수도 있죠, 고양이들이. 그런데 그런 존재를 향해서 벽돌을 던지는 사람이 지나가는 나중에 애들을 향해 안 던지겠습니까? 여자를 향해 안 던지겠어요? 나중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귀찮다는 이유로 던질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과 같은 층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공포일 거기 때문에. 공포다. 네, 제일 꼭 잡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아마 주민일 것이고요. 저는 장단컨대 가족은 지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족은 알고 있다. 가족들은 알고 있는데 아마 차마 제보를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요? 아이가 아주 예쁜 아이가 납치가 됐었는데 계속 범인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범인을 못 잡고 있었어요. 범인의 목소리가, 유괴범의 목소리는 여자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보가 왔습니다. 네. 그 범인의 여자 목소리, 아무리 봐도 내 딸인 것 같습니다. 라는 제보 때문에 범인이 잡혔던 아주 유명했던 유괴범. 실제 딸이었군요. 네, 친딸이었어요. 임신한, 만삭의 임산부를 잡았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분명히 가족은 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문조사를 철저히 하면은 눈빛이 흔들리고 말투가 흔들리는 가족이 나옵니다. 예. 가족의 설득이 좀 필요한 상황 같아요. 예. 어쨌든 저희 돌직구쇼 방송을 보고 계신 가족분 중에 혹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벽돌을 던진 것을 봤다, 수상하다 하신 분들은 재빨리 경찰서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캣맘 사망한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이 캣맘 사망 사건 이후에 이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적인 심각한 갈등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를 좀 보호하자라는 이 측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이런 권고문까지 안내를 하고 있다는데, 이를테면 이겁니다. 애니멀 포비아 혐오자를 만났을 때 대처 방법,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 만든 안내문인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사람을 죽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라는 상황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설명을 한다. 뭐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주변 청소를 제가 잘하겠습니다라는 등.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녹음 촬영을 가능하면 꼭 한다. 욕설과 밀침이 있으려고 하면 주변 사람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한다. 경찰이 방문했을 때 본인이 하는 길고양이 밥주기가 동네 환경봉사이며 길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닌 동물법에 접촉되는 보호대상 동물이며 밥주기가 불법이 아닌 것을 전달한다. 법률적인 측면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고요. 항상 내가 하는 봉사에 대해 또박또박하게 의사 전달을 하되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면서 길고양이 밥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혐오, 폭행, 언어폭력, 밥 주지만은 범죄입니다. 라고 한국고양이보호협회가 이런 안내문을 작성을 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이 어제 그 인터넷판 한국일보에도 또 칼럼을 쓰셨는데 이 길고양이 문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또 길고양이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측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근데 그 피해가 어떤 피해라는 거죠? 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무섭다거나 그렇죠. 길고양이가 침입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다 헤집어 놓는다거나 뭐 이쪽에 언성도 그렇죠. 많습니다. 분명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건 예.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분명히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분양을 받은 다음에 버리고 간 무책임한 그 고양이의 주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내가 불편하고 싫다고 하여 사람이 이 지구의 주인이 아닌데 함부로 그 목숨을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무서워요. 네. 정말 잔인합니다. 참고로 길고양이를 괴롭히거나 학대할 경우에는 분명히 동물학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실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정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임 변호사가 지지한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길고양이를 그 먹이를 주면서 보호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했지만 그 어떤 우는 소리도 싫고요.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핥히거나 뭐 사람을 아기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만약 개인 집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라든가 네. 또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동체의 룰, 규칙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줄 수 있을 때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예. 우리 사회는 문제가 사실은 문제 핵심은 고양이가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이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이번엔 고양이로 드러났지만 다음에는 층간소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주차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그러네요. 같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일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어떤 소통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걸 뭐 길고양이를 보호하니 아니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같이 들어가는 어떤 공동체의 규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길고양이 여기에 대해서 킬맘 사건. 우리 사회가 사실 2세대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갔을 때 창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 열고 싶어요. 예. 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일본선 교육을 시킵니다. 그대로 닫고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아주 상식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또 합의를 바탕한 교육이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캔맘 사망 사건 일주일째. 용의자 추적에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의 제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찰은 수년 전 조이팔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국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는 박관천 전 경정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분명 그때 조이팔이 죽었다고 발표를 해놓고 아직까지 조이팔이 지명수배 중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조이팔의 가족은 조이팔이 사망했다라는 장례식 영상까지 녹화를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이곳 저곳에 있다라는 직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에서 조이팔을 당시 중국어로 밀항을 해줬던 밀항책 경찰에 구속이 됐었는데 그 밀항책의 증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밀항책의 증언대로 조이팔은 중국에서 어떤 행색으로 어떻게 위장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박용진 전 대변인 어떤 내용인가요?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조이팔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랬잖아요. 이제 갈수록 일이 커지고 있어요. 아예 이제 오늘 조선일보 일면 박 대변인 마이크가 지금 떨어져서요. 시청자분들에게 목소리가 지금 전혀 안 들리고 있는데 마이크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생방송 돌직구 쇼이기 때문에 신문을 격하게 넘기시다 보면은 마이크가 떨어질 수 있는데 마이크 지금 착용 잘 됐죠? 이제 잘 들리시나요? 조이팔을 중국어로 밀항시켜야 되는데 마이크를 어디로 밀항시켰어요? 우리가 처음 저 보도를 한 3일 전인가요? 예. 시작할 때는 조이팔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제 잘 들려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조선일보 일면은 2011년 죽었다던 조이팔, 2013년 나와 통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가 딱 실렸어요. 네. 일이 이제 갈수록 태산인 거죠. 급기야. 나와 통화했다는 그 사람은 어제 말했던 그 조카와 아닙니다. 측근이 조카가 아니라 아니라 남의 얘기 녹취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인터뷰 내용이고요. 그 최근에도 중국에서 만나자 연락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 밀항책 증언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었다는 사람이 전화가 오고요. 예.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은 그 조이파를 밀항시켜 주기로 하고 50억을 받기로 했답니다. 50억이요? 이제 10분의 1밖에 못 받아서 그 뒤에도 이것 때문에 계속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확인을 했었대요. 밀항 비용이 높네요. 일단 이 조이팔이 살아있어야 나머지 비용을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해서 물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쯤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년 전에 조이팔이 죽었다고 떵떵떵 기자회견을 했던 경찰이 예. 안 죽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생각해 보니까 조이팔이 죽었으면 당연히 해제해야 되는 지명수배 또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난리냐. 심지어는 중앙일보 사설은 아니 조이팔이 살았다는데 왜 경찰이 떨고 있냐. 이건 무슨 소리냐라고 아예 사설이 딱 실렸습니다. 대충 조합해 보면 지금 인터뷰 내용들에 잠깐 보면요. 원래 조이팔이 지문도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아, 조이팔이 중국에서 지문을 없애려 했다. 이게 예. 밀항을 해줬던 그 밀항책이 증언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중국 이름으로 가짜, 이 성은 안 바꾸네요. 조영복이라는 가짜 신분까지 생긴 상태였다. 아, 중국에서 쓰는 가짜 이름이 조영복이었다. 예. 그런데 이제 빠뜨리고 간 여권 발견되면 해경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도 바꿨고 그리고 지문까지 없애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 씨는 한국에 여러 명의 내연녀가 있대요. 이들이 도피 자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연녀가 운반책이다.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있는데 재밌는 건 권총도 품에 차고 다닌다. 뭔가 이렇게 신분의 위협을 늘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와 얼마 전에 자주 오던 골프장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라고 했었던 그 증언. 목격. 예,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그 목격. 네, 일치하네요. 그리고 우리 단골 손님이신데 그분 오셨었어요. 돌아가셨다던데. 라고 했던 그 중국에서의 증언. 이게 다 사실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희대 사기꾼 조이팔은 죽었습니다. 라고 3년 전에 발표했던 경찰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그러네요. 예, 경찰청장이 사망으로 볼 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허나마나한 말씀을 하신 상태입니다. 경찰의 발표는 일기예보에서 비 올 확률 50%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비 올 확률 반, 안 올 확률 반.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경찰이 다시 하고 있는 얘기인데 따라서 경찰 발표는 의미가 없고요. 밀항책이 이렇게 증언을 했네요.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조이팔이 중국 광저우에서 지냈고 지문을 없애려 했는데 한국 내에 아직 여러 명의 내연녀가 있는데 그 내연녀가 한국에 있는 자금을 조이팔의 도피 자금으로 운반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증언이면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기자들도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은 왜 내연녀를 감시해서 이 돈 운반하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좀 되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게 어저께 우리 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3만 명이고요. 그 17,000명이 현재 그 어떤 조직적으로 이게 지금 소송 같은 걸 제기하고 있고 피해자 중에 3명이 지금 사망한 상황입니다. 자살을 한 상황입니다. 정말 나라를 흔들었던 그런 사안인데 의외로 그동안 조명을 안 받았어요. 저희는 어저께 논서실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만약에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정권이 뒤집혔을 거다. 검찰, 경찰이 지금 조사받은 사람이나 몇십억을 받고 사람이 7명이에요. 경찰, 검찰, 수사관까지 7명이 지금 조이팔을 비호하다가 7명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됐거나 입건이 된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강태용이 들어오면 더 드러날지도 모르면은 대한민국 검찰, 경찰이 저 사기꾼 하늘을 엄호해 주다가 한다면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도 이것이 이제 발생지가 지방이고 또 몇 년 전에 발생한 거라서 그동안 조명을 못 받은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그 강태용이 조사, 아까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곧 결판 나거든요. 강태용을 검거해서 와서 조사하면서 이런 범죄 전모에 대해서 밝혀서 대한민국이 정말
그 검찰과 경찰의 최소한의 능력, 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야죠. 피해자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고 있으니까. 예. 관련해서 이게 대구 쪽 경찰, 검찰이 조이팔로부터 어두운 돈을 많이 받았고 조이팔의 측근 강태용과 동문 관계인 매우 친한 형동생하는 사이였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는데 검경이 떨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 이 대구 경찰 측에서 비리 경찰관, 그러니까 조이팔에게 돈을 받고 비호를 해주다가 도피했던 경찰관을 붙잡고서도 이것을 쉬쉬했다가 뒤늦게 들켰다. 검거를 해서 그 사람이 받은 액수도 크더라고요. 9억? 예. 그 정말 누구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을 받고 검거를 했는데 2달간 그걸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뭐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거 자체도 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찰이 우리가 구속이 됐다거나 검거가 됐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기자들이 보면 뉴스 가치가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숨긴 것도 뭔가 의혹이 있어 보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조이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찰, 경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조이팔과 관련된 사람들이 끝이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조이팔의 저주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저께 박관천 수사팀장이 박관천 청와대 그 공직 비서관으로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가 구속된 박관천이라는 얘기는 어저께 나왔고요. 또 김광준 검사, 강태용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돈을 받았다 구속된 얘기도 했는데 또 이 김광준 검사를 구속한 사람이 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어떤 기운을 많이 받는 거죠. 조이팔의 저주다. 이 사건이 또 하나는 검경 갈등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에 검찰과 경찰의 갈등,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당시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김광준을 검찰에서 김광준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감히 경찰이 우리 검사를 어떻게 수사해, 구속해. 라면서 검찰이 나서가지고 이제 특별본부가 만들어가지고 특별본부장, 수사팀장을 한 게 이른바 김수창 전 제주검사장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경찰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왜? 수사권 문제 때문에 경찰이 돈 받아 먹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고 국민에 알려지면 수사권 문제에서 야,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감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김광준 사건이 터지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서 유야무야 덮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 자체가 검찰과 경찰의 갈등 구조에 묻혀버린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았고 그 후로 서둘러 덮어버린 겁니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경찰 관계자가 그 당시에 돈을 받았던 친구가 8월달 잡혔습니다. 2달 동안 경찰이 쉬쉬한 겁니다. 부끄러워서 감싸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터졌을 경우는 얼마 많은 경찰과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나올지는 사실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데 이게 서로가 자존심 싸움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이 나서게 배경 또 경찰 수사를 서둘러 접은 배경에 대해서도 정말 직무감찰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전 의원의 말씀대로 따르라면 검찰과 경찰은 조이팔을 검거하는 것에 있는 관심보다도 검찰, 경찰 스스로 자기 식구 감싸게 하는데 더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죠. 지금 30명이 자살을 하고 3조의 피해액이 발생을 했는데도 그거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조직의 권력을 뺏기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고 얼마나 이 나쁘끄러운 검찰, 경찰입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주다시피 밀항을 그냥 방관했고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쇼인 것처럼 보이는 죽음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서둘러 발표를 하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희화해서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정말 아마 피가 토할 만큼 분노가 나올 만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볼수록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도 너무 기가 막힌 게 아니 장례식은 촬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꼼꼼하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들이 왜 사망 신고는 안 했는지 왜 상속 작업은 거치지 않았는지 가족도 똑같은 공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검찰, 경찰 정말 경찰 같은 경우는 배지를 걸고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 직분을 내걸고 이번에 조이팔과 관련된 수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희대의 사기꾼에게 뒷돈을 받고
그 뒷돈 받은 식구도 제 식구라면서 감싸왔다면 그게 검찰이고 경찰입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조이팔 사건 여기까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소개해드립니다. 트럼프도 아베도 절절맸던 돌직구로 한 방을 먹인 한국계 하버드생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장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정치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재미교포 대학생이 송곳 질문을 던집니다. Basically said that South Korea takes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defense spending on the Korean Peninsula. Right. You said they didn't pay anything. However, I just want to get the facts straight. 순간 당황한 트럼프는 말을 끊더니 국적을 묻고 최군은 곧바로 맞받아칩니다. Are you from South Korea? I'm not. I was born in Texas, raised in Colorado. But I just want to say. 미국 시민이란 답에 어찌할 줄 모르는 트럼프에게 최근은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고 No matter where I'm from, I just like to get my facts straight, and I want to tell you that that's not true. South Korea paid $861 million. 다시 말을 갈아먹은 트럼프. 한국 부담은 푼돈이라며 억지를 씁니다. It'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Yeah, but the United States also has geopolitical. Excuse me. It'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It's peanuts. 하버드대 3학년인 최고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를 향해서도 돌직구를 날린 바 있습니다. In the face of all these facts, do you still deny the Japanese government's explicit involvement in the subjugation of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into coerced sexual slavery? 최근은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에 동시 합격한 수재로 하버드대 내에서 북한 인권학생 모임과 정치 연구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의원님. 네. 미국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말했던 것처럼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계인데 아베에게 왜 위안부 인정 안 합니까라는 돌직구를 날려서 아베가 절절맸는데 트럼프는 더 이상 막 최군이 더 말을 못하도록 자기가 더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절절맨 것 같진 않습니다만 한국이 1조 원을 내는데 이게 어떻게 무임승차라냐라고 정말 날선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조지 부채인가요? 이 학생이 작정을 하고 간 겁니다. 예. 사실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 같습니다. 뭐 하버드에서는 자기 학교니까 자기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베가 오면 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 한국계 학생이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졌고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 물론 보스턴에서 뉴햄프셔 맨체스터까지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 저 학생은 굉장히 하버드 티를 일부 똑같은 티를 입고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그 때문에 이제 관심을 일단 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들 꽤 많습니다. 우리 교포들도 이 교육열이 한국 이상 높기 때문에. 또 안 전 의원이 하버드 선배잖아요. 예, 저는 뭐 석사과정 나왔습니다. 이제 예. 학부 학생이죠. 학부 학생들 정말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부모로부터 상당히 한국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트럼프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는 정말 화제의 중심입니다. 매번 화제의 중심인데. 악만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예, 그 화제의 중심에서 예. 또 던졌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는 역시 말이 많군요. 예. 역시 지지 않고 이제 합니다. 좀 어거지죠. 계속 이건 한 조각에 불과하다. 한 조각에 피스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피넛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푼돈이다. 예, 번역하면 그 정도 되겠죠. 땅콩 푼돈이다. 어찌됐든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저 학생이 이제 관심을 받았고 그 때문에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우리가 무임승차라니 흥분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가 무임승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 학생의 발언, 저 학생이 이제 쉽게 깜짝 쇼를 보임으로써 미국 언론도 한국이 1조 원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우리가 한 9,80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미국 시민들 알게 한 것만 또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예.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한미군 평택으로 이전하는 이전 비용 있잖아요. 예. 그거 다 우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주한미군의 주력군을 평택에서 그 후방인 용산에서 그 후방인 평택 쪽으로 이전하는 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 지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왜 우리가 하냐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목소리 높여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는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보고 싶은 그러니까 좀 재밌게 봤던 건 딱 그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대선 주자 1위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기에 지금 트럼프가 어느덧 1위예요. 큰일 났어요. 예. 근데 약간 저분이 1위인데 저기에 대학생이 지정된 그러니까 짜여져 있는 연출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에게 조지 부채에게 마이크를 주고 거기 질의응답을 하는
저기 준비된 사람이 저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는데도 저건 참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네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그 대학생들하고 한다 그러면 다 일단 연습한 대련하듯이 태권도 대련하듯이 이렇게 준비된 학생들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너가 오른쪽 하거든요. 주먹을 내걸면 내가 왼쪽으로 그렇습니다. 맞고 돌아서서 이렇게 한다. 근데 저 정도의 돌발 발언, 돌직구 네. 발언, 돌직구 질문에도 대답하고 하는 그런 미국 정치인들의 여유 이런 것도 약간 엿볼 수 있네요. 저 친구가 상당히 정치인의 자질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하버드라는 티를 입고 있으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서울대 하듯이 하버드에서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티를 입고 하면은 이렇게 발언 기회도 줄 것 같고요. 또 정치인들 알다시피 자기가 커지고 싶으면 센 놈하고 붙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가장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인으로는 가장 좀 강력한 주자한테 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그러네요. 친구고요. 야당이 수입하면 되겠네요. 민주당에서 네. 스카우트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피날레 기사 저희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 방송 시간 관계상 피날레 기사를 다 전해드리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대신 내일 더욱더 뭉클하고 감동 중인 기사 준비해서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어떠셨습니까? 벌써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유쾌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